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명학원의 원장이고요. 네,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설명의 날인데 박소리가 가장 작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예비고일 중학생들 설명회를 했고, 어제는 문과 설명회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과 설명회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내일은 토요일이라 하루 쉬고, 일요일 날은 고등학교 3학년 설명회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학년별로 하지 않고 계열별로 하는 이유는 입시가 인문계 입시하고 자연계 입시가 완전히 다른 입시예요. 그거를 오늘 특히 이제 자연계 설명회 오신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인문계 입시는 이렇게 골고루 잘해야 되거든요.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골고루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문계 입시는 수시로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만, 인문계 입시는 수시로 이제 대학을 대부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시로 가는 애들이 꽤 많고, 근데 이제 자연계 입시는 사실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수시 인원이 인문계보다 자연계 인원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수시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을 이제 골고루 잘하는 게 인문계 입시에서의 포인트라면, 자연계 입시는 다 잘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일단 인문계 입시에 비해서는 이제 수학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고, 이런 게 이제 자연계 입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뭐 입시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은 제 설명회를 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시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입시 설명을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용어부터 해나간다기보다는 입시를 그냥 분석하면서 아예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한 9시 정도에 끝날 거고, 오늘은 다른 분들은 이제 안 부르고 저 혼자, 다른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저 혼자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아이를 합격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하죠. 뭐 어떤 길로 가든 아이를 합격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를 합격시키려면 이제 제일 먼저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입학원서를 써야 되는 거고, 입학원서는 고3 9월에 씁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는 지금 26개월 정도 남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 이제 14개월 남은 겁니다. 14개월 있으면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2학년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지금 현재 뭐 여름방학 정도가 됐으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안이 이미 다 나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뭐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모르겠다, 1학년 학생, 그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미 내가 원서를 실제로 쓰는 건 3학년 9월이지만 이 원서를 쓰는 방법이 이과는 이제 5가지가 있죠. 이제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죠. 여기 4개가 수시고, 밑에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죠. 이렇게 5가지의 대학의 학생을 뽑는 전형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이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니면 나는 이 5가지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아이들도 있죠, 물론.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를 내 주된 전형으로 하면서 나머지 하나를 보조적 전형으로 가져가겠다, 뭐 등등. 그러니까 전략이죠, 이게.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가다가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뭐 2학년 2학기 때 내신이 안 나와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원래 본인이 지원하려고 했던 대학이 원서를 못 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딱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상담이라는 게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떤 전형이냐 얘는 도대체. 그거를 부모님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저기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거를 판단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고 또 설령 어느 정도 입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없죠.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상담을 해봐도 사실 학교의 상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뭐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학교의 상담이라는 건 대부분 여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예, 학교 상담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그 교실이나 아니면 뭐 자율학습 열심히 해라. 학생부에 뭘 써줄 테니까 이걸 갖다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상담이 주종입니다. 학교 상담은. 좀 시야를 좀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시야를 좀 우리 좀 넓게 잡아야 돼요. 이 5가지 전형을 자 우리 아이가 이제 다 할 수도 있다. 단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뭐가 가장 이제 유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처음부터 이런 전형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 이제 교과 전형부터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인문계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교과 전형 설명을 했더니 이제 대부분의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과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문과하고 또 이제 많이 달라요. 많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단 이과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과의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1이 그 대부분의 이제 교과 전형은 1단계를 내신을 보는 건데 1단계를 내신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고1 성적을 20%를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고2 성적을 4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고3 성적을 40%를 반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 전형, 소위 말하는 내신 전형에서의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학년은 20%니까 1학기가 10%, 2학기가 10%죠? 예, 그러니까 한 학기당 10%씩. 2학년은 40%니까 1학기가 20%, 2학기가 20%. 그렇죠? 근데 수시에서 내신 반영은 언제까지요? 3학년 1학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3학년 1학기 한 학기만 몇 프로? 40%. 이게 굉장히 곱하기 2예요, 계속. 곱하기 2. 그렇죠? 곱하기 2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뭐 표면적으로 보면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이 중요하고 2학년 내신보다는 3학년 내신이 중요한데 이제 요것만 이제 볼 게 아니라 보통 일반고의 경우에 그 잘하는 아이들이 문과를 많이 가나요? 이과를 많이 가나요? 이과를 많이 가죠. 잘하는 애들 이과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2학년 때도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 이제는 잘하는 애들끼리만 다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맞죠? 네. 두 번째,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이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 문영여고, 영락고, 삼성고 이런 학교들 여고 아니면 그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이과가 굉장히 적은 학교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학교들은 이과가 무조건 100명이 안 됩니다. 90명 안 되죠. 80명 넘는 애도 있고 대부분이 80명이 안 돼요. 심한 경우에는 6, 70명밖에 없어요, 이과가. 그러면 1학년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200명 정도 넘는 아이들이 같이 내신 경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신 경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2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는 뭐 1등급을 4%를 갖다가 주니까 8명이 1등급을 받는다. 과목별로. 2등급을 11%를 주니까 이게 몇 명 받는 거예요? 22명이죠? 여기까지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는 이명수가 갑자기 이게 70명으로 줄어버려요. 그럼 곱하기 4%면 얼마죠? 2.8.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과목당 예를 들면 수학 1등급이 한 학교에 2명 아니면 3명. 그렇죠? 과학도 뭐 물리원 1등급이 2명 아니면 3명.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 등급을 가지고 원서를 내야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상황상 1학년 때는 어떻게 뭐 애가 열심히 해갖고 뭐 1.5, 1.6 막 이렇게 받다가도 2학년 딱 올라가 버리면 내신 비중이 갑자기 확 커지는데, 그죠? 거기에서는 1학년 때 받던 1, 2등급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과는 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거꾸로 현상이 생기겠죠. 문과는 아무래도 명수가 좀 처음 1학년 때보다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많고 거기에다가 그 성적대가 좀 잘하는 애들이 이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조금 이제 못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내신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과는 이제 거꾸로인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그 이과 아이들이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명수를 보면 그 이과가 문과보다 적어요. 네, 뭐 왜 그런지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금방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라는 건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2학년부터 가게 되면은 수학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렇게 그 여러 수학과학 외에 다른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최상위권 대학은 다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대학이 좀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다 잘하는 애를 뽑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수학과학은 잘하는 아이를 뽑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과학을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수학과학을 위주로 보는 그 전형에서 학생 수를 늘리려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다 잘하는 애를 뽑으면 좋지만 다 잘하는 애들은 우리 대학까지 안 와.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다 잘하는 애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우리 대학에서 이 아이를 자연대에서 가르치든 공대에서 가르칠 때 수학과학만큼은 꼭 잘하는 애를 뽑고 싶어하는 심정이 강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 숫자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문과에 비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대략 이과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아야 되느냐. 자, 이과 대학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과에서 이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죠? 모르시나요? 서울대. 왜 웃으세요, 근데? 관련 없는 대학이니까. 자, 예, 이과에서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은 이제 서울대가 아니라 의치대입니다. 그렇죠? 의치. 물론 요새 그 상대적으로 이제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의 그 인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요새 한의대 나오신 분들이 개업해서 이렇게 옛날처럼 그 호황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요새 한의원들이 잘 장사가 안 되고 너무 많죠 또. 동네 뭐 저희 동네만 해도 한의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분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한의 그 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분들을. 그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많죠. 네, 과포화,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건물에는 뭐 치과만 막 서너 개씩만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치대 한의대는 예전만큼의 인기보다는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대는 뭐 여전히 뭐 인기가 좋고요. 의치안이 이제 제일 그 상위권에 이제 포진해 있는 거죠. 자, 이제 의치안 밑에가 이제 서울대죠. 물론 서울대 일부 과들은 뭐 웬만한 의대보다 더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연고대가 있죠.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문과에 비해서 대학이 꽤 많아요. 뭐 무슨 유니스트라든가 지스트라든가 이러한 이제 특수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과기대죠? 다른 타 지역 그 지방 과기대들 이런 대학들이 있고 요거랑 이제 거의 동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대학이 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과 강호인 이제 한대가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이저 대학이죠. 이제 문과에서는 서강대가 이제 상당히 위에 있는데 이과로 가게 되면 서강대가 이제 요거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그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 이대, 중대, 뭐 이런 급의 대학이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지? 경희대, 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건국대, 동국대. 뭐 홍익, 숭실, 아주, 인하, 국민 뭐 요 정도 선이죠. 이게 이제 소위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인서울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심리적 마지노선 이런 거죠. 이무트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물론 여기를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이하로 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아닌가요? 맞죠?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대학 순위들이 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좀 성장세에 있는 대학들. 그 옛날에는 아주대나 인하대자 그러면 인하대가 훨씬 인하공대 그러면 옛날에 알아줬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주대 약진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도 가까우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산 쪽 이런 쪽은 굉장히 학교가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건대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학교예요. 옛날에 동대가 더 좋은 학교, 지금 이과는 건대가 훨씬 좋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립대는 굉장히 요새 인기대죠. 그렇죠. 등록금 그런 탓도 있고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는 좀 상대적으로 좀 문과 중심 대학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여기 위로는 뭐 다 좋은 대학이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자, 이 정도 대학을 놓고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갖고 이제 이 정도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냐? 저희가 이제 원서를 넣어보면 문과는 한 이 정도 선까지 보면은 한 1.5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과는 대략 1.7에서 1.8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폭이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이 뭐 고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이고요. 일단 추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공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들은 그 학생부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내신도 굉장히 좋아야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딱 뭐 1.1이면 합격, 1.2면 불합격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대략 어느 정도 선의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를 가느냐를 보면 1.7에서 1.8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1.7, 2.8이 뭐 국영수과. 국영수가? 네, 그 말씀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그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고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서강대나 중대나 이대나 전부 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해요. 4개만. 네, 4개만 반영을 하는데 이제 그 4과목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4과목 기준으로. 서울대, 연대는 이제 이과 아이들한테도 사회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서울대, 연대급의 아이들은 논외예요. 여기는. 아시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뭐 내신이 뭐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완전히 다른 애들이니까. 그렇죠? 또 섭섭하시겠다 이런 얘기하면. 근데 걔네들은 뭐 이렇게 딱 뭐 내신만 갖고 볼 수가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등급되면 내가 내신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걸 갖다 고3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접어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략 1.7, 1.8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2.0. 요 밑에도 대학들이 뭐 명지대나 세종대나 뭐 이런 서울권의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학들은 뭐 2.2, 2.3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1.7, 1.8 그러면은 아이 뭐 1, 2등급 대충 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 학교에서 이과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했을 때 1.7, 1.8 안쪽을 받는 애들은 5명이 안 됩니다. 한 학교에서. 네. 뭐 지금 뭐 아이들의 내신 대충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 항상 이건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 내가 이거를 물론 이걸 메인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이가 뭐 학생부가 뭐 1.7이나 1.8을 받았어요. 굉장히 잘하는 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권 고등학교에서 전교 5등 정도 안에 드는 아이들은 이미 목표가 중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어딜 쳐다보죠? 연고대나 이런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의 함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과 전형의 함정이라는 게 꽤 괜찮은 내신을 갖고 있어서 학생부로 원서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거기가 아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걸 보험을 들어놓고 다른 전형으로 이제 윗대학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교과 전형.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원적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꽤 공부를 잘하는 소위 상위권 아이가 뭐 1.7, 1.8이다. 1.7, 1.8이다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다. 요 근처에 있다 그러면 내신 관리 하라 그래요. 꾸준히 내신 관리 해라. 어떻게 뭐 더 위로 올라가서 더 윗대학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윗대학은 다른 전형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고 보험을 들 수 있으니 내신 관리를 해라. 근데 이제 목표가 상위권 대학인데, 그리고 뭐 이제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학교 특성상 학교가 뭐 자사고이거나 아니면 그 학교가 그 별로 뭐 그냥 일반고이든 이 아이가 학생의 특성상 내신이 또 맞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또 수능 능력은 그 상당히 뛰어난데 내신이 2점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실은 내신 전형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바라는 대학이 거기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전형으로 더 윗대학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내신을 대충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이원적으로.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보험 들자. 근데 잘하는 애인데 내신 안 좋으면 얘는 적당히 관리해라. 근데 좀 밑에 대학으로 내려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밑에 내려오면은 이 아이가 뭐 그냥 수학과학 능력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 앞으로의 논술 가능성을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2점대라도 내신 관리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시죠? 뭐 지향점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원적으로 교과 전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형이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은 이과의 특성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별로 많이 뽑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종합 전형의 그 전형 요소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옛날 입사제거든요. 입사제인데 입사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지표나 물론 그런 걸 참고를 하죠. 내신 지표를 당연히 참고를 하겠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 그다음에 그 뭐예요? 주변 아이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다음에 어떤 배려심, 사회봉사 마인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에다가 소위 비교과라는 거를 보는데 이 비교과가 이제 보통 6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어딨냐 하면 종합전형이니까 25페이지에 있네요. 25페이지.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실제로 대학들이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학적이나 출결이나 이런 거는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 밑에 이제 뭐 수상 경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온 교과학습 이건 내신이죠. 교과학습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건 내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독서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다 찾으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전형 요소들인데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게 이제 자율활동이고요. 자율활동 이게 이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관련 활동, 독서 이력,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과연 이과에서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 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아이들 갖다가 선뜻 그것만 보고 뽑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뭐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문과는 유의미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과는 이제 이것만 보고 뽑기에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명수가 이제 문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학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뭐 동아리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뭐 한 200시간 이상 해놨고 그다음에 진로체험 활동도 했고 독서량도 꽤 돼요. 그리고 내신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될지 안 될지. 근데 수시가 옛날에 그 장수 제한이 없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원서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지금 딱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을 갖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3장을 이걸로 딱 원서를 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이제 이걸 갖고 학생들 대학 보내려고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학생의 성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이제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줘요. 뭐 예를 들면 수학 갖고 수학에 좀 심한 문제를 탐구하는 동아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 무슨 뭐 생태를 갖다 연구하는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페이퍼 워크를 해서 아이랑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획안을 만드는 걸 우리가 도와줬다. 근데 그 아이가 딱 학교에 가서 애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걸 제출하고 선생님을 설득해야 되고. 근데 그런 능력은 저희가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타고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능력치보다는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아이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이제 이런 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맞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교과전형은 작년 커트라인, 재작년 커트라인을 다 분석하고 올해의 어떤 그 과별로 인원의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나 그 다음에 전형들이 이제 수시가 늘어났네, 줄었네 이런 것들 따져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1단계 컷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 가능하지만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정말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두리뭉실하게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원서를 내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다른 게 없으면 내야죠. 다른 게 없으면 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으면 이걸로 이제 내기는 사실은 망설여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불확실한 전형으로 원서 내고 싶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붙이고 싶잖아요. 그건 부모님이나 저나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이과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이 지금 좀 명수가 좀 줄고 있는데, 그래도 이과는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특기자 전형은 제가 대학별로 명수를 한번 볼게요. 35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35페이지부터 특기자 전형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과의 특기자 전형은 수학과학이죠, 수학과학. 그럼 이제 수학과학 갖고 이제 뭘 할 거냐, 그래서 그 한 장 넘겨보시면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 특기자 전형을 갖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대, 이대, 중대, 아주대. 다 관심 있는 대학들이죠? 그렇죠? 예, 다 관심. 왜 웃으세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대학들인데, 자, 이 특기자 전형을 보통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안 해요. 학교는 적어도 저희 지역의 학교는 관악동작의 학교들은 특기자 전형 쪽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특기자 전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어떤 연유에서였냐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딱 보면 딱 과거 냄새가 확 나잖아요. 수학과학 특기자. 그렇죠? 일반 과거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중3 아이들을 이렇게 매년 봤다가 보면 그 과거를 떨어진 아이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 이제 과거를 붙은 아이들은 과거 전문 학원을 가죠. 근데 이제 과거를 떨어진 아이들, 그래서 그 뭐 못 갔지만 과학 공부가 꽤 돼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제 수학적 마인드, 과학적 마인드, 본인이 좋아하는 거죠, 공부를.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이런 애들을 갖고 한번 특기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특기자 전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꽤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 아이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형이 아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기자 전형을 갖고, 특기자 전형은 뭐 위에 것도 똑같지만 1단계가 서류입니다. 서류인데 이 서류가 뭔지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수학과 쪽으로 이제 본인이 우수하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2단계가 면접인데 이제 이 면접은 이제 수학 문제, 수학과학 본고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수학과 옛날로 치면 이제 본고사 문제. 약간 문제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깊이는 굉장히 본고사 형태까지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1단계 통과예요. 1단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1단계 통과를 수학과학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수학과학 내신이죠. 수학과학 내신이 이제 일반고의 경우에 이제 거의 올 1이 나와야 됩니다. 거의 올 1이.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붙은 아이들 보면 뭐 한 1.2 수학과학만 1.2, 1.3 정도까지도 이제 붙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의 1등급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교내경시죠. 교내경시가 그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경시하고 물리경시하고 화학경시하고 생명과학경시하고 지구과학경시는 다 하거든요. 다 해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서 수학경시, 물리경시, 화학경시, 생명과학경시, 지구과학경시를 골고루 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뭐 학교에 따라서는 학년별로 하는 학교도 있고 1, 2학년을 같이 묶어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1학년 때 딱 들어가자마자 5월 달에 교내 경시를 했는데 2학년 애들이랑 붙어갖고 장려상 정도 받아주고 2학년 때는 뭐 금상 받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로 골고루. 그럼 얘는 다 잘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수학과학을 다 잘하는 애죠. 교내 경시 상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올림피아드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이 올림피아드를 갖다가 많이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고 이게 없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교외 수상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요새는 올림피아드는 상을 안 줍니다. 상을 안 주고 뭐 그 옛날에는 이제 금은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올림피아드를 통과하면 겨울 학교를 들여보내요. 보통 올림피아드마다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종류마다 참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뭐 3단계, 4단계의 선발 절차를 거치고 3차나 4차를 통과하면은 겨울 캠프를 하죠. 학회에서. 여기서 학회라는 거는 뭐 물리 올림피아드는 한국 물리학회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는 한국 지구과학 협회가 하는 거고. 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수상하는 천문 올림피아드는 한국 천문학회가 하는 거고. 그러면 그 3차, 4차까지 통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여는 거죠. 보통 1주일에서 2주일간 겨울방학 때 캠프를 하거든요. 그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서 국가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럼 국가대표를 뽑힌 아이들은 이제 세계대회를 나가는 거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히면은 뭐 병역 면제 내지는 연금 이런 것도 줘야 되는데
아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가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면 연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올림피아들도 그 국가대표로 나가갖고 전 세계 사람들과 그 견주어서 상을 받아오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대회들이죠. 세계 올림피아드는. 하여튼간 이런 올림피아드 수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연대나 고대나 이제 그 성대나 이런 대학들은 여전히 이제 올림피아드에 붙은 아이들을 우대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지금 올림피아드에 그 본인이 겨울학기에 참가했다는 걸 옛날에 증빙 서류로 제출을 했었는데 증빙 서류 제출을 해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자기소개서에 그런 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예를 들면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면서 지구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뭘 느꼈다. 뭐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겨울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뭐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하면 내가 뭐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걸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 설명회에서 서울대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입학 설명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뭐 그런 거를 쓰더라도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학원에 근데 이 올림피아드가 된 애들이 지금 있거든요. 올해 이제 서울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쓰자까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그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로 심사하는 거하고 꼭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대학의 발표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런 그 전형 특히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준비할 때는 대학의 마음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이 대학이 이런 애들을 뽑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제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이니까 그런 뭐 이렇게 특목고나 아니면 올림피아드 출신 아이들 너무 선발하게 되면 계속 이 지적사항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공교육을 갖다가 그 정상화하는 입장에서 이런 외부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뭐 수학과 관련 실적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랑 뭐 달라요. 똑같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칙이 그렇게 돼 있죠. 교내에서 수상한 거는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학교장의 그 허락을 득한 활동. 학교장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그 외부에 나가서 한 거는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올림피아드는 전부 다 추천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득한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수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리 인증을 급수를 땄다라든가 아니면 뭐 교내에서 이제 과학 동아리를 갖다가 그 열심히 운영해서 성과를 냈다라든가 동아리 표창도 하니까 아니면 이제 R&E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썼다라는 과학 관련 논문 그런 것도 많이 쓰죠. 예, 그런 논문을 썼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학 그 저희 애들도 많이 보내는데 관악구청하고 이제 서울공대하고 같이 캠프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그냥 원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써야 돼요. 선발하는 거거든요. 선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그 수학과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뽑히려면 저희 애들 많이 뽑혔습니다. 이번에 많이 뽑혔는데 수학과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내가 이제 캠프에 가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자기소개서가 비전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 갖고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공대에서 뭐 그 개최하는 캠프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또 실적을 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1단계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하면 2단계에서 이제 그 수학과학 시험을 봐서 이제 뽑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기자 카드라는 거는 모든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카드는 아니지만 아이가 좀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버리기에는 또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그 현재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 중에서도 다 시키지는 않고요. 다 시키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봐서 얘는 특기자 카드를 하나 가져가자. 연대나 고대나 성대에 아니면 서울대 일반 전형도 이제 사실은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전형을 위해서 이 아이를 좀 가져가자라고 판단이 드는 아이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시키고요. 그렇지 제 판단에는 얘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본인이 하겠다. 그럼 또 시켜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을 뭐 교내 경시가 됐든 올림피아드가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학습 과정이죠. 어렵죠, 당연히 내용이. 근데 이런 걸 시켜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 가시죠? 얘가 상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하고 상관없이 애들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얻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교육이라는 게 뭐가 굉장히 안타깝냐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뭐 경시 수업이나 올림피아드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하기 전에는 다 말씀을 드려요. 그 만약에 이 아이가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성장할 거니까 어머님들이 만약 수강료를 갖다가 거기에와 관련해서 내셨다면 그 정도는 분명히 얻는다. 그건 확실하다.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한번 적극적으로 시켜봐라. 근데 아이가 원하면 절대 시키지 마라. 아이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아이는 그건 뭐 낭비죠. 시간 낭비.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게 이제 특기자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인데, 그 사실 이과는 이 뭐 여러 가지 전형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뭐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이제 이걸로 제일 많이 가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내신하고 논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가지 전형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능 최저라는 거는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건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볼게요. 자, 일단 내신. 이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게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어딨냐 하면 64페이지에 있습니다. 64페이지에 64페이지에 그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실질 반영률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그 연대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의 형식 반영률이 30%인데 그 30%는 교과, 즉 내신이죠. 내신 20%와 비교과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연대는 연대 나름대로의 점수를 그 계산하는 공식을 갖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Z점수라고 하는 연대 나름대로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실제 아이들의 내신을 넣어보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에 학생부 실질 반영률 검토라고 돼 있죠. 비교과는 왼쪽에 보시면 출결 점수가 5점이고 봉사 점수가 5점인데 10점 중에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그 아이들 키우면서 무단결석을 3일 이상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무단결석이 아니죠, 그거는. 아파서 이제 전화하고 못 간다. 그러니까 무단결석을 3일 이상 시키려면은 부모님들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애가 학교를 안 가도 그걸 방치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기 어렵고요. 근데 봉사활동도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인데 20시간 이하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이란 얘기예요, 다. 이해가시죠? 비교과랑 교과는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1등급하고 5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에 0.8점인데 이 1등이 평균 1등급이에요. 평균 1등급과 평균 5등급. 근데 사실 연대 정도 오는 아이가 5등급이 있을까요? 없죠.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 5등급 아이는 거의 없죠. 뭐 어떤 일정 과목을 특정 과목을 포기한 애가 아니면 5등급 맞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1, 2, 3, 4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1, 2, 3, 4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그 설령 그 아이가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0.8점이 들어가니까 내신은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대는 더 심합니다. 고대는 이제 보시면 그 1등급과 5등급 간 점수 차이가 1.2점인데 고대는 1000점 만점으로 전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1.2점이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0.12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밑에 대학도 다 상이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내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술만 갖고 사실은 뽑는 거죠. 이 수능 최저라는 건 이제 조건인데, 물론 이과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왜 만만치가 않냐면 일단 수능 최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문과는 물론 최상위권 대학들은 연대나 고대나 이런 대학들은 3개, 4개 정도를 합을 6이나 7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는 밑에 쭉 내려가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 3개 합 6, 아니면 뭐 2개 2등급, 아니면 2개 합 4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중에 어떤 특정 과목을 꼭 갖고 와라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사탐 갖고 맞춰도 되고, 그러니까 수학 못하면 수학 버려도 되는 거예요. 문과에는 그런 애들 많죠. 아니면 뭐 영어 잘하면은 영어하고 뭐 국어로 맞춰도 되고, 수학하고 사탐으로 맞춰도 되고, 2개를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문과는 사실은 최저를 맞추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오차가 안 나요. 근데 이과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통 이제 2개를 요구하는데, 자, 논술 최저가, 이과 논술 최저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연대 뭐 지금 최저에 관한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방진 학교입니다. 연대는 굉장히 높게 설정해요. 그래서 이제 4개 합이 7이에요. 4개 합 7. 그 7 뭐 굉장히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 2, 2입니다. 4과목을 다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대는 정말 어려운 학교고, 고대는 상대적으로 낮죠. 2개 2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뭐가 있죠? 단서가
수학, 과학 중 한 개 2등급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뭐 이런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는 다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한 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해 가시죠? 수학이나 과학.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과 아이들은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고1 때부터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모든 공부의 포커스를 수학, 과학에 두라고 해요. 국어, 영어는 옵션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영수, 과를 다 잘하면 참 좋지만 자칫 잘못해서 수학, 과학은 못하고 국어, 영어만 잘하는 이과생이 돼버리면 나중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영수과를 골고루 공부시키겠다라는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판단은 일단 수학, 과학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에서 조금 허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학, 과학 위주로 공부를 해라. 심지어 어떤 아이는 네 공부 시간을 100시간이라고 한다면 수학, 과학을 갖다가 80시간을 하고 국어, 영어는 10시간씩만 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과학만 잘하더라도 방법이 있는데 수학, 과학을 못 해버리면 나중에 전혀 방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아이는 국어, 영어도 더 해라. 그러나 뭐 골고루 아직 뭐 이렇게 성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아이는 일단 수학, 과학이라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이 수능 등급에서 국어, 영어 등급을 따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과 아이들,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어가 지금 A병 나눠져 있는데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과 아이들이 이제 국어 등급 따기가 이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이과는 문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이제 등급을 맞춰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과는 수학, 과학 필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또는 과학 2등급이죠. 한 개 2등급.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웬만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2등급 맞든가 과학을 2등급 맞든가 이게 꼭 필요한데 문제는 수학 그 소위 B형이죠. 이과 수학 B형에서 2등급을 맞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2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1 아이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고1 모의고사를 봤어요. 자, 고1 모의고사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대략 50만 정도 되거든요. 50만 정도가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2등급을 맞으려면 11%니까 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6만 5천 등 안에 들면 이제 2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2학년이 됐어요. 고2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제는 응시 인원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로 줄어요. 왜? 문과고 이과 갈렸으니까. 고2 모의고사 때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1%인데 이때 20만 명은 이때 50만 명하고 이때 20만 명은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로 잘하는 애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등급 받던 애가 2학년 때 2등급 계속 받아도 얘는 사실은 오른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명수는 줄어도 잘하는 애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대략 이제 몇 명이 받냐면 2만 2천 명이 이제 1등급을 받아요.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3월 모의고사 때는 재학생만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됐어요. 6월 모의고사가 되면 갑자기 얘가 늘어나요. 그렇죠? 갑자기 27만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누가 들어왔죠? 재유생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기에서도 또 그 11%에서 2등급 받으면 얘는 실제로는 점수가 오른 거죠. 계속 2등급인데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2, 3, 4가 정상인 거지. 맞죠? 네. 2이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1학기가 지났어요. 이제 고3 2학기가 됐습니다. 2학기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 수리 A에서, 수리 B에서 4등급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 3, 4에 있던 아이들은 수리 B형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근데 수리 B 모의고사를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계속 5등급 이하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형으로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차피 그 정도 학생이라면 이제 상위권 대학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하위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중하위권 대학은 이제 이과라고 하더라도 A형을 인정해주는 대학이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이 있으니까 수리 B에 이제 못하는 아이들이 대거 수리 A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재우생은 더 들어오고 재우생은 계속 유입, 밑에 애들은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위에 애들은 계속 추가, 밑에 애들은 계속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15만에서 18만이 봅니다.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2등급을 받으려면 16,5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2등급을 받으려면. 근데 처음에 이제 그 65,000등 들 때랑 지금 16,500명 들 때랑은 구성원 자체가 완전히 물갈이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리 2등급을 맡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변에 아는 아는 그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면 이 근처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수학 2등급 이상이 1년에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5명 나오는 학교 없을 겁니다, 아마. 한 학교에서. 1등급은 자, 관악구에 11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관악구에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수리 1등급이 관악구에서 몇 명 나올까? 제가 봤을 때는 10명 안 넘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나오는 애는 한 10명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을 보면 알거든요. 저희 학원에 꽤 잘한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도 수리 1등급 나오는 애들은 한 해에 2-3명? 3-4명? 요거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 작년에 그 서울대 간 아이들, 재작년에 서울대 간 아이들, 걔네들 1등급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연대 간 애가 1등급 받았고 서울대 간 애들은 수학 4등급 받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 수학 4등급 받은 애가 서울대를 꿈을 꿨겠어요. 원래 4등급이 아니었죠, 걔네들이. 다 처음에는 1, 2에서 출발한 애들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망친 것도 있고 막판 가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능 최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과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과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근데 이과는 일단 수학이나 과학이 한 과목이 껴야 되는데 수학의 경우에 최저를 맞춘다라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놔야지, 이것도. 그 보험이 뭐죠? 과학이죠. 그죠? 과학이죠. 그럼 과학은 등급 맞기가 쉽냐? 힘든데. 준영이 뭐냐 어디 앉으시죠? 힘드신데 오래 걸릴 텐데. 예, 조금 설명회는 뭐 잠깐 하더라도 어머님들 조금씩 이렇게 예. 다 뭐 이웃이니까 이렇게 양보해가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으니까. 자,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갖고 등급 맞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론 수학 갖고 맞는 것도 목표로 해야죠. 그러나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학을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학 갖고 보험을 드는데, 자, 과학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과학, 수능 최저. 네, 과학. 자, 이 과목은 형식적으로 이제 8개가 있습니다.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원이 어려울까요? 투가 어려울까요? 투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죠. 꼭 그렇진 않지만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는 원보다 투가 더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보다는 투가 어렵고요. 응시 인원은 원이 많을까요? 투가 많을까요? 당연히 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판단은 이것도 원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는 투를 하나를 꼭 해야 돼요. 투를 꼭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 말고는 이제 투를 갖다가 꼭 해야 되는 대학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갖고 맞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그 동네에 아는 뭐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있는 여고들, 제가 아까 이과 학생이 뭐 한 7-80명밖에 안 된다 그랬죠? 보통 한 학교당. 그런 학교에서 과학 두 개를 2등급, 2등급 아니면 1등급, 3등급 이렇게 맞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몇 명 있을까요? 없거나 한두 명입니다. 물어보세요. 예. 제가 뭐 부모님한테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금방 들통난 사실인데. 운이 좋으면 2-3명이 나올 수 있고요.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갖고도 이제 이게 1, 2등급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보통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물리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화원생원이에요. 화원생원이 명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원생원을 하려고 그래요, 또 애들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통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물리 선생님 중에 정말 유쾌하고 활달하고 수업이 재밌는 선생님이 있었나요? 물리 선생님은 보통 재물포죠,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학창 시절의 추억이잖아요, 이게. 물리 선생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선생님 딱딱하거든요. 그렇죠? 화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은 뭔가 온화하고 재밌어.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화학 생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명수는 많지만 전국에 있는 그 과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화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세종과고는 전교생의 90%가 화원을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고 애들만 더해도 1등급이 넘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과거 애들만 더해도.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얼마 전에 무슨 또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느냐. 과거에 조기 졸업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일 났다. 왜냐? 과거 애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거든요. 조기 졸업으로. 어딜 가요. 조기 졸업자를 인정해주는 전형으로 가든 카이스트라는 또 굉장히 그 좋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과거 애들을 거의 카이스트 정원이 이제 9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최소한 몇백 명의 아이 과거 애들을 데려가 줬단 말이에요. 고2 때 이미. 근데 이제 걔네들이 조기 졸업이 없어지면서 고3까지 다녀야 돼요. 고3까지 다니면 걔네들이 카이스트만 낼까요?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지. 걔네들이 다 어디로 들어올까요? 정시로? 논술 전형으로? 걔네들은 내신은 당연히 안 좋죠. 내신 개판이에요, 과거 애들은. 과거는 내신 3등급이면 최상위권이에요. 왜냐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워낙 난타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3등급만 되면은 뭐 서울대 원서 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상위권 내신입니다. 그리고 4등급, 5등급짜리가 이제 허다해요. 과거에 가보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기자나 학생부 그 교과전형 이런 데는 원서를 못 내잖아요. 아까 제가 수학과학 내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내면 걔네들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일로 오는 거예요. 논술 전형이나 정시로 오는 거죠. 논술 전형이나 정시에서는 수능이 붙어있죠. 정시는 수능 100%고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이제 과거 애들이랑 싸워서 수능 최저를 받기가 옛날보다 약 1.5배 내지 2배 정도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최저 기준을 맞추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죠. 심장이 철렁했다는 그 말이 진심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학 갖고 맞추면 제일 좋은데 수학 갖고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 과학 갖고 맞춰야겠는데 과학 갖고 최저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져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학원에서는 지구과학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밀잖아요. 그렇죠? 지구과학을 정책적으로 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구과학을 미는 이유. 일단 물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물리를 하라 그래요. 물리는 예측 가능합니다. 얘가 실제 시험 봐서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데요. 화학은 실제로 매년 고3 애들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너를 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왜 그렇게 화학 점수를 왔다 갔다 하냐. 그럴 수밖에 없대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20문제를 선생님들도 다 못 푼대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운도 많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리 수업을 잘해놔도 다 가르칠 수는 없는데 막 구석탱이 있는 걸 막 내기 시작하면 정말 한 2개 정도 그냥 2개 정도 틀려버리면 갑자기 등급이 3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화생보다는 물리나 지학 쪽을 서로 하는 게 맞는데 이놈은 물리라는 과목이 하는 놈들은 잘하는데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너무 리스키하게 처음부터 가져갈 수가 없으니 일단 안정권에 있는 과목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 지수를 자꾸 미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학원에 전용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수업을 워낙 잘하시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수업을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저에 대한 그 뭐 수업 이름은 지올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저에 관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지수를 제가 강력하게 1학년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뭐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 지구과학 얘가 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럼 3학년 배우세요. 지구과학 안 그때 돼서 이제 등급이 안 나오면. 물론 아이가 화생을 잘해서 등급이 나오면 정말 고맙죠. 그러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애들 갖다 1학년, 2학년 때부터 나중에 3학년 때에 이제 수능 앞뒤에 논술을 보고 원서를 늘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가장 문제가 최저가 안 나올 때다. 최저를 확보하라. 이 지상과제입니다. 최저를 확보해야 된다. 수학 갖고 안 되면 과학 갖고 확보해야 된다. 꼭 지구과학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내 과목이 있어야 된다. 내 과목. 내가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라도 뭘 받는다? 2등급을 받는다. 그래 원서를 냈는데 수시 원서 6장을 냈는데 그 수능 최저를 갖다가 이 아이가 확보할 거라는 가정하에 원서 내는 거죠. 원서는 언제 쓰니까? 9월. 수능은 언제 보니까? 11월.
9월 달에 원서냈는데 11월 달에 최저를 못 맞춰버리면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냥 재수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 건지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정말 예의주의. 일단 최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이게 좀 얼마나 이제 웃기냐면 뭐 논술 전형의 이제 경쟁률 처음에 이제 30대 1을 보통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무진장 높죠? 30대 1. 그렇죠? 30대로 딱 출발을 하는데 이 30대라는 건 20명 뽑는데 60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수능이 끝나면 적어도 3분의 1은 날아갑니다. 얘네들 어떤 애들이죠?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에요. 정말 많이 날아가죠? 이게 뭐 한두 명이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 정도 최저를 못 맞춰버려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한 20대 1 정도로 이제 갔는데 아니면 15대 1 정도로 갔는데 여기에서 또 관건은 뭐냐면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지금이 고3 7월이에요. 고3 7월인데 저희 학원에 지금 이제 논술반이 수리 논술반이 2개 반이 들어가고 물리 논술, 화학 논술, 생명과학 논술, 지구과학 논술이 다 저희 학원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리 논술이 이제 2개 반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적어도 그 저 윗급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강대나 성대, 한대, 연대, 고대 요쪽 아이들이 한 반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그 경희대나 아주대나 인하대나 국민대나 여기 갈 애들이 한 반이에요. 그래서 수리 논술 B반, A반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이제 수리 논술을 듣는 아이들이 이제 30명이 넘죠. 두 반. 근데 관악구에서 현재 수리 논술을 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관악구 전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안 될 겁니다. 구 전체. 무슨 얘기냐? 논술 준비 안 해요, 애들은. 안 해요. 반이 없어요, 일단 반이. 학원은 정말 많은데 수리 논술 반이 없어요. 또 거꾸로 또 얘기하면 수리 논술을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리 논술을 하려면 이게 꼭 수학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투자를 해야 돼요. 다른 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거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만. 저희 학원도 수리 논술 하는 선생님들은 그것만 합니다. 다른 수업 안 해요. 저희 학원에서. 딱 그 수업만. 논술 수업만. 그리고 맨날 논술 문제 만들고 뭐 연대 문제 변형, 뭐 3년 전 성대 문제 변형 계속 모의고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수업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원, 수투, 기백, 적통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을 대학들은 항상 교과서 수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짓말로 그렇죠. 이거 인터넷에 올려줬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뭐 그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저 안암동에 있는 K대학교는요. 불과 몇 년 전에 대학교 미적분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냈습니다. 그러면 미적분학 교과서를 풀어본 애는 다 풀겠죠, 당연히. 그걸 갖다 안 풀어본 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만 갖고 본인의 능력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대학교 미적분학을 가르쳐야죠. 왜 안 가르칩니까? 내는데.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사교육이 조장하네 다 거짓말이고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대학은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렇죠? 학원은 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 세 개를 합치면 대학을 떨어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과는. 그래서 이과는 그 뭐 마지막에 어차피 논술이든 구술이든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 계속 수학과학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런 논술 전형은 준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거꾸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고 논술 전형이 역시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가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붙는다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논술 전형으로 제일 많이 가죠. 대학을 당연히 예측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논술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요것도 이제 그거는 정리가 잘 된 게 이제 53페이지에 표가 있네요. 53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수리 논술만 출제하는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리 논술만. 서강대, 이대, 한대, 시립대, 홍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연대, 원주, 한양대, 에리카, 세종대, 강원대, 항공대, 덕성여대. 요게 이제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오른쪽에 보시면 자,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연대, 고대, 성대, 중대, 경희대, 건국대 여기 다 있죠? 가고 싶은 대학. 그렇죠?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을 택 1. 이해가시죠? 택 1. 그래서 통합형 논술을 보는 대학이 더 많았는데 올해부터 대학들이 한 과목만 보는 대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좋아진 걸까요? 나빠진 걸까요? 애마다 다르겠지만 한 과목만 본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 그 과목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위권 대학 중에서 밑에 동국대나 숭실대나 단국대나 이런 대학들은 통합형 논술을, 물화생지를 통합한 형태의 그런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속 편하게 수리 논술만 하자. 그죠? 속 편하게. 그러면 이제 수리 논술을 하는 애들 중에서 위에 아이와 밑에 아이가 나눠주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서강대를 원서를 쓰는 아이가 서강대나 한양대를 원서를 쓰는 아이가 세종대나 강원대를 원서를 쓰진 않습니다. 그죠?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수리 논술만 준비하게 되면 윗대학에서는 서강대, 한양대, 시립대 원서를 3장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밑에 대학으로 가면은 뭐예요? 아주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세종대, 강원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합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서강대나 한양대 정도를 쓰는 아이들은 당연히 연대, 고대, 성대, 중대를 씁니다. 맞죠? 그렇겠죠. 아니 한양대 쓰는 애가 성대를 안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수리논술만 보기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대학을 6장의 원서를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학논술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선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수리논술만 하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밑에 6개를 쓰면 되는 거고요. 나는 과학논술을 하겠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를 섞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가 굉장히 이 틈새 시장처럼 보여요. 요 정도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기 싫어하고요.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과학까지 공부하느니 그냥 수리논술만 해서 쓰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그래서 이런 숭실대나 단국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를 목표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저희 학원 아이들도 사실은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를 정책적으로 넣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리논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대, 인하대 이런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요강이 딱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여기가 내가 보기엔 많이 빌 것 같다.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물화생지를 쭉 공부해왔던 아이들은 공부를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7월이면 다 끝난 거거든요. 여태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원서를 못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3가지 형태의 학생들로 나눠질 것 같다. 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수리논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른쪽 대학과 왼쪽 대학을 섞어서 원서를 쓴다는 전제하에 수리논술과 과학 한 과목을 갖다 심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가 뭐 첫 번째 형태라면, 두 번째 형태는 수리논술만, 그죠? 그것만 올인해서 가는 아이들. 세 번째 형태는 중위권 대학들 중에서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과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을 갖다가 섞어서 지원하는 학생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3가지 형태의 이제 학생군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짜는 거죠. 우리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는. 이제 수학은 쭉 가는 거죠. 수학은 쭉 갑니다. 뭐 여러 반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잘하는 1%반에서부터 뭐 바로 밑에 또 그 밑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고1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고1은 지금 현재 1% 아이들이나 이제 NS 아이들이나 사실은 얘네들이나 크게 실력 잘 안 나요. 뭐 1% 아이들이 좀 더 잘하긴 하지만 저희 1학년에 이제 NS반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이 두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진도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이미 미적분을 한번 끝났고 미적분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1학기가 수원, 2학기가 수투, 2학년부터 미적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미적분을 한번 했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아이라서 진도가 늦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름방학 지나가면서 2학기까지 충분히 하면 이과 상위권으로 가는 데에 수학 진도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1 C, B, A 그룹들, 이제 C그룹에 있는 아이들, B그룹에 있는 아이들,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인데, 사실 A그룹 정도에 있는 애가 이과를 가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서 수학 A그룹에 있다라는 건 정말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학교에서는 뭐 내신은 곧잘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과에 있는 대학들에 가서 나중에 수리논술까지 공부를 할 거를 전제로 했을 때는 A에 있는 아이들은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BC에 있는 아이들은 잘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저희 학원을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다 보니까 수학 진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수학 진도를 이렇게 땡겨야 되느냐? 그 수학을 쭉 나가다가 고2 12월이 이제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사실은 마지노선이거든요. 이때부터 준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고2 12월부터 준비해도 이때부터 준비해도 실제로 그 9월 달에 첫째 주에 원서 접수를 하고 9월 넷째 주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12월 말부터 준비 시작하면 9월 말에 시험 보니까 9개월이 있는데 고3 1학기에 중간기말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제 한두 달은 빼야죠. 한 6주 정도 빠지면 1.5주가 보면 7.5개월입니다. 7.5개월이 나오는데 이 7.5개월을 갖다가 수리논술을 매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논술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7개월 한다 그래봤자 대략 30회 정도의 수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널을 하겠죠, 대학별로. 근데 수리논술을 갖다가 30회 정도의 수업을 하게 되면요, 여태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도 다 못 풀어요. 그만큼 기출문제를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 문제까지 못 가더라도. 기출문제를 풀기에도 30회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근데 이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것저것 막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수리논술만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9개월이라는 수리논술 기간도 결코 긴 게 아니다. 그런데 고2 12월에 그래서 수리논술반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 수리논술 전형을 볼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준비가 안 되면 원서는 애들 떨어지니까. 그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고2 12월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현재 고2 애들 같은 경우에 현재 고2 애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수원, 수투, 그다음에 수학 상하가 있지만 상하는 이제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요. 수원, 수투, 적통, 기백. 교과서가 4권이죠. 그러면 고2 12월 달에 그 이 수리논술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고2 아이들이 수원, 수투, 적통, 기백을 한 번 딱 하면 수리논술 수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미 다 까먹었어요, 애들이. 최소 2번이에요. 최소 2번.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수학 전범위에 있는 개념들을 자기 마음대로 꺼냈다 뺐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수원이나 수투나 적통이나 기별을 갖다 딱 한 바퀴 돌았을 때 수리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2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지금 2학년 이과 아이들은 사실 진도가 끝났죠. 이미 대부분의 반들이 끝났고 지금 확통만 남았습니다. 확통만. 근데 적분 여기 마지막에 적분이니까 이 확통 이 통계는 이 확률 통계거든요. 요건 여름 방학 때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근데 적분 요 나머지 다 끝났죠. 대부분의 반들이. 적분 안 된 아이들이 몇 명 있고. 근데 지금 들어오는 2학년 이과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이제 12월 달까지 대략 5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왔는데 수원 수투밖에 안 했다. 적분 안 했다. 기백 안 했다. 이러면 못 받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받아요? 들어갈 바이 없는데. 진도가 너무 늦어져 버린 거죠. 거꾸로 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1 아이들 중에서 이과 갈 아이들은 진도를 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B그룹이나 C그룹, B그룹,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이과를 가기에는 진도가 늦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그 아이들은 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수학생한테 다 얘기했지만 고2 이과도 마찬가지. 고2 이과 우리 그 메인 선생님이 김민철 선생님인데 왜 1%만 빼고 밑에 이제 그 정규반을 하는 선생님 김민철 선생님이 메인 선생님이고 김민철 선생님 밑으로 여러 선생님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2 이과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아침부터 가둬라. 교실을 하나 그냥 따로 빼서 9시부터 가둬. 5시 5분까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수학만 시켜라. 밥도 여기서 먹이고. 지금 요번부터 요번 여름방학 때 못 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학기 중에는 얼마 못 나가요. 필요하다면 국어 영어 수업도 빼겠다. 필요하다면. 예.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수학 진도에 관한 그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고1 아이들도 이걸 좀 빼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선행 하나도 안 돼 있다. 1학년 1학기가 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개정수원이죠. 개정수원. 개정수원이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인데 이것만 공부를 했는데 7월 달에 우양으로 들어오겠다. 나중에 뭐 하고 싶니? 화학공학 가고 싶다. 이과 가야겠네. 네.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도가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원의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학부모 밴드에도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 매년 중3을 모집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중3 주변에 태도가 좋은 중3 아이들이 있으면 좀 많이 좀 소개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중3을 뽑기도 어렵고요. 이과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 돼버리면 받을 애들이 없어요. 받을 애들이. 진도가 안 맞아.
저희 애들은 이제 공부를 이만큼 해놨는데 새로 들어온 애들은 너무너무 이 진도가 안 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은 그 여름방학 때 제가 뭐 아침부터 가둔다고 수강료 더 안 받아요. 수강료 더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종일반 아니면 별반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침부터 가둘 테니까 학교 이런 거 빼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일단 내신이 뭐 2.5, 3 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그럼 어차피 논술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수학 진도가 키니까 뭐 학교 뭐 방과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수학 진도 뽑는 거 거기에만 매진. 그런 아이들이 한 10대 명 있어요. 저희 학원에. 가둘 아이들. 아니 가두는 김 선생님 그래서 딱 교실 하나 딱 주고 아침 8시 50분에 딱 거기서 출결 체크하고 별반도 보내지 말고 그냥 글로 오게 해라 바로 그 교실로. 그래서 TA 한 2명 붙여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계속 수학 질문 받아줘라. 하루 종일. 필요한 애들 계속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라. 수학 진도 늦은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아이들은 드리는 말씀 그 이유는 뭐냐면 1학년 학부모님들도 이과를 보낼 거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내신도 잘해야지 뭐 국어 영어도 잘해야지 그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적당히 버리셔야 돼요. 다 가져가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다 가져가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버리고 꼭 필요한 거를 지금부터 이제 해나가는. 수학진도 늦어버리면 그건 나중에 정말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과학. 그래서 요는 고등학교 2학년 12월이 오기 전에 수학의 포인트는 전 과정을 2회독 이상 한다. 학교 진도는 무시한다. 학교는 그냥 내신만 그냥 하는 거고. 선행학습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학교는 이미 그 선행학습을 갖다가 이제 금지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근데 제가 이 근처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겨울방학 때 다음 학기 거 선행학습을 안 시키면 방과후 학교를 누가 하냐? 교장 선생님 말씀이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이에요. 고1 겨울방학. 아니면 고1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진도를 갖다가 1학기 때 배웠던 개정 수원을 갖다가 방과후 학교를 하겠다. 그럼 그걸 누가 들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2학기 걸 해줘야 듣지. 근데 고1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죠. 2학년 걸 해준다 그래야 방과후 학교를 듣지. 그러니까 참 이러면서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또 현장에서 나오는 사실은 뭐 이해가 가는 얘기죠.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과는 문과는 사실은 수학 진도에 관한 이런 그런 저게 별로 없는데 이과는 이 수학 진도를 한번 놓쳐버리면 그거를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정말 잘 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출발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2학년 12월 달이 되기 전에는 전 과정을 2번 이상은 해야 논술이든 면접이든 준비할 일단 1단계 준비가 된 거다. 뭐 그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발이죠. 이해 가셨죠? 네, 과학입니다. 과학. 자, 과학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고1 과학은 정규반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정규반에서 수업하지 않고 시험 때만 해줍니다. 시험 때만. 그 내부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무라생지 선생님한테 고1 과학을 부탁을 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예 선생님 한 분을 전임으로 그냥 주저앉혔어요. 과학 선생님을. 아이들이 저희 과학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은데 불만이 뭐냐 하면 관리를 잘 안 해주신다. 내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시는 요일만 나오니까 질문할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 TA 형아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별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그 이런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갖다 다 하실 수 있는 전용 선생님을 제가 요번에 한 분을 채용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상주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 일주일 내내 저희하고 상주하는 선생님을 그 채용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고1 과학을 다 관리니까요, 고1 과학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 2학기 때도.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3, 현재 고1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이과 갈 아이들. 이거는 이제 현재 고1 아이들 중에서 이과 갈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물화생지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뭐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시작한 아이들인데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교과에서 이제 교내 경시상도 필요하고 저희 애들이 많이 받아왔어요. 1학년 애들도. 저희 밴드에 보면 수상 실적이 있는데 그 2학년 애들이 뭐 그 교내 경시에서 뭐 금상 받고 이런 거보다도요. 1학년 애들이 은상 받고 동상 받고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위 학년이랑 붙어서 받은 거거든요. 작년부터 가르쳐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상을 받아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물화생지를 다 하게 되면
아까 그 제가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이제 보통 그 물화생 중에서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지구과학 보험을 들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수능형 사고를 하면 안 돼요. 과학도 수능형 사고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본인이 나중에 물리를 선택해서 연대나 고대나 성대에 논술전으로 보게 되더라도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같이 공부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보면 이 과목은 이 과목일 것 같아요. 그러나 과학은 서로 다 연관돼요. 그러니까 화학이 나중에 뒤로 가면 다 물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화학식 자체를 뭐 미적분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물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지구과학도 나중에 뒤에 가버리면 화학이고요. 물리예요. 뒤에 가면. 나중에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학년 때는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당장 점수가.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금 물화생지를 왜 외워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물화생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학년 때 이런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지구과학이든 이런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걸 배웠을 때 아이들이 물리를 선택하다가도 뭐 화학 때문에 안 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다가도 물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그나마 시간이 있으니까 저학년 때는 물화생지를 같이 하는 게 맞다. 대략 언제까지? 1학년 겨울까지. 시작은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애들은 이제 중2인데 시작한 애들도 있고요. 중3인데 시작한 애들도 있습니다. 고1은 시작한 애도 있고 시작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어떤 기준이냐? 고1 아이들 중에서 과학 수업을 지금부터 물화생지를 하더라도 감당을 할 만한 애들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한 거고. 감당을 좀 하긴 좀 어렵다. 학력 수준이 아니면 아이의 공부 시간이 여기까지 커버하긴 좀 어렵다. 그런 애들은 올 여름에 들어가는 거고. 요번에도 아니다. 그럼 올 겨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 겨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들어간 아이들은 조금 빠른 거고 올 여름에 들어가면 거의 정상. 올 겨울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건 막차 탄 겁니다. 물화생지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갖다가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을 갖다가 이제 2바퀴, 3바퀴 돌리죠. 당연히 이 수업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물리 논술을, 화학 논술을, 생명과학 논술을 볼 수도 있는 아이다라는 전제 하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죠. 그냥 내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가 이제 고1 12월이 됐습니다. 고1 12월. 자,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중에 공부를 꽤 하는 아이들. 그래서 연대나 고대나 성대나 그 중대나 경희대 정도의 원서를 쓸 게 확실하다라는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뭐를? 논술 과목. 작년까지는 통합형 논술이 많았기 때문에 쭉 끌고 갔지만 이제부터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리 논술을 보겠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고1 겨울방학, 올해 요번 겨울방학이죠. 고1은 물리 논술을 보겠다. 그러면 물리 시간을 늘립니다. 물리를 갖다가 이제 곱하기 2 시간을. 그다음에 이제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한테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내신이나 수능 최저의 의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과목은 준비가 웬만큼 돼 있어서 수능 선택은 안 할 건데 내신은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수업은 뺍니다. 이제 다 충분히 돌았으니까 빼고 뭐 요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 내신. 그 다음에 뭐 지원지2는 최저. 이런 식으로 과학 조합을 만드는 거죠.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물화생지가 같이 가지만 1학년 겨울, 늦은 아이들은 2학년 겨울 정도 가면은 과학 과목의 조합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애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애들은 화학 논술을 보겠다. 그런데 물리는 수능에서 선택 안 할 거다. 근데 물리 내신은 시험 기간에 지리응답만 받아도 되겠다. 그럼 물리 수업 빼. 이해가시죠? 충분히 기초를 했으니까. 2바퀴 이상씩 다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빼고 조합을. 그러니까 애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과학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요번에 한 반을 또 만들고 저희 학원에 이제 물화생지반이 5반씩 돌아갑니다. 물화생만 5, 지구과학은 뭐 이렇게 지올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물화생은 5가지 형태의 그 반의 조합으로 돌아가서 아이들마다 다 다른 조합. 그러니까 시간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지금 아까 밑에 시간표 짜다 왔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뭐 이게 자랑일 수도 있고 고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과학반을 갖다가 5반씩 운영하는 학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처에. 수준별로. 애들 니드에 따라 다르잖아요. 얘는 논술 하래. 얘는 수능 최저로 맞추래. 얘는 내신만 하래. 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맞춰내려면은 학급수가 필요하죠. 학급수가 그만큼의. 다 다르니까. 거기다 또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과학 시간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 과학 시간표는 다 화목토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수학은 다 언제 할 수밖에 없어요. 월수금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국어나 영어는 이과 아이들만 따로 시간을 빼서 쪼가리 시간에 남을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가 월화수목금토일에 쫙 퍼지게 되고 학생들마다 다 달라지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부터 문이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과 애들 또 상황이 다르니까 전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입시와 이과 입시는 완전히 다른 입시고 진명학원 하나가 안에 있지만 이 안에는 문과학원과 이과학원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어떤 한 학생이 왔어요. 와갖고 이제 화학 수업을 빼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화학 생물은 쫓아갈 만한데 물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학 생물은 이제 원래 하던 반에서 듣고 물리는 내신만 하자. 쉬운 반으로 가자. 안타깝죠. 근데 꽤 괜찮은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 물리는 이제 우리 물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물리는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 선생님도 학생을 갖다가 이제 물리 반에다가 많이 뭐 이렇게 넣어줘.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수익이잖아요, 그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물리는 그냥 한 애들만 넣어주세요. 한 애들만.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내신만 하게 하시고요. 어차피 안 됩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물리는 정말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 근데 또 거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도 뭐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제가 문과 출신인데 문과도 과학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생물을 선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화학. 근데 저는 물리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물리는 확실해요.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약간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물리를 잘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제가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1학년, 2학년 애들 중에 물리가 너무 어려워갖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저희 학원 현재 3학년 이과 애들은 물리 논술, 화학 논술, 생명과학 논술, 지구과학 논술 중에서 물리 논술 하는 애들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 학원 3학년 애들은.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얘네들은 물리가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니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원래 처음엔 하나도 몰라요. 지네들도 한 3번째 들을 때부터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럼 처음에는 왜 들었냐? 원장님 들으라 그랬잖아요. 왜 듣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니까 듣는 거고 그렇게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한 3번째쯤 돌아가니까 이제는 알겠더라. 그러면서 재밌어지더라. 그러면서 물리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물리를 갖고 이제 연대고대 성대 가서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랑. 그 정도로 이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과목인데 자, 왜 지구과학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논술에서 이렇게 부각을 안 시키냐면 지구과학은 연대고대밖에 없어요. 그 밑에 대학들은 지구과학이 아예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논술 문제를 보면 뭐 작년에 이제 성대 논술 문제가 이제 물리 선택을 한 아이들이 성대 가서 시험을 봤는데 사실은 물리 문제가 아니라 지구과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목은 물리인데 문제는 지구과학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화생지를 다 해놓은 아이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고 연대고대 밑으로 가는 아이들은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언제부터 특화시킬 거냐? 상위권 애들은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올 겨울부터 특화시키자. 그렇죠? 좀 아닌 아이들은 나중에 좀 밑에 아이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2학년 아이들은 이미 대충 다 정해져 있죠. 근데 보통은 2과목 정도를 가져가요. 잘하는 애들은 한 과목만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요. 뭐 물리, 지학 이렇게 가져가거나 화학, 지학 이렇게 가져가거나 보통 2과목 정도를 가져가고 메인 과목은 물리. 안 됐을 경우에는 지구과학.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갔을 때는 물리로 보고 고대 갔을 때는 지구과학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2개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절대. 여기서 여유라는 거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논술은 이제 2학년 말부터 실질적으로는 고1 말부터 출발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올해 입시 중에 사실은 가장 많이 바뀐 게 자연계 과학 논술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자연계 과학 논술이 가장 많이 바뀌어서 과학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도 굉장히 깊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자, 그렇고 다시 이제 저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전형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학생부 이제 교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특기자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논술 말씀드렸습니다.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대학마다 형태가 다르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정시. 자, 정시는 이과는 정시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반영하는데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이렇고요. 좀 밑에 대학들은 이제 수학, 과학 필수에다가 국어 또는 영어 선택 이런 대학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 아는 거죠. 이과 애들인데 우리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점수를 갖고 와라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수학, 과학은 뭐 절대 빼줄 수 없으니까 이건 보고 국어, 영어를 둘 다 잘하는 애들이 설마 우리 대학까지 오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어, 영어를 다 갖고 오라 그러면 오히려 애들이 지원을 안 할 테니 애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갖고 와라. 이런 대학들도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마지막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정시는 일단 그 당일날 11월 며칠 날 보는 수능 점수 딱 하나만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일날 수능을 못 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재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매년 해보면 참 제가 뭐 설명할 때마다 자주 드는 애지만은 맨날 하여튼간 1, 2등급 받다가 모의고사 볼 때는 맨날 1, 2등급 갖고 오다가 실제 시험에서 4등급 받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노이로제. 정시는 그거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에 이게 어머님들도 편하잖아요, 마음이. 여기서 붙이는 게 마지막까지 몰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과는 확실하게 이쪽에서 이제 한 거의 70에서 75%, 뭐 윗대학은 거의 80%까지 뽑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명수를 선발하는 수시를 놔두고 굳이 25에서 30%를 선발하는 정시를 목표로 하는 거는 합리적 선택도 아니다. 어쨌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희 요번에 제가 이제 모 학생이 저희 학원에 있는 모 학생이 6월 모의고사가 조금 쉽긴 쉬웠는데 이과 아이인데 점수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는 워낙 잘하는 아이라서 시험 보고 나면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줘요. 시험지 갖고 와봐.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갖고 요걸 왜 국어를 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요거는 뭘 공부해라. 영어는 뭘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데 모의고사 끝나고 모의고사 날 시험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거 볼 못 떠면서 갖고 왔다. 국어 딱 보니까 100점이야. 이 자식 봐라. 코치해줄 게 없잖아요. 영어 딱 보니까 또 100점이네. 이 자식 봐라. 수학 보니까 또 100점이에요. 100을 맞았어요. 그랬고 이놈 수고했다 그러고 했더니 네.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 국영수를 얘가 정시에서도 100을 맞아주면 서울대도 가잖아요. 그래서 과학도 뭐 곧잘합니다. 지금 한 과목만 안 나오고 과학 한 과목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100을 맞는 아이도 확실히 정시에서 이 아이가 요번 6월 모의고사처럼 볼 것이다라는 확신이 뭐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으니까. 많이 속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의고사 때 계속 그렇게 맞다가도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도 원서 쓸 때 다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능이 이렇게 있다. 그럼 앞에 이제 연대성대 이제 수능 앞에 보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은 안 쓰고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쭉 씁니다. 뭐 중대도 쓸 거고요. 한대도 쓸 거고 쭉 써놓는 거죠. 수능을 잘 보면 이건 논술을 안 보러 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100을 맞는 아이도 제가 예전 경험으로는 계속 1, 2를 1년 내내 찍던 아이들도 실제 수능에서 막 2, 3이 떠버리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대학까지도 다 이제 원서를 써놓고 수능 잘 보면 다행이죠.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수능 본날 가채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고대 논술 보러 가라, 가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연대를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또 연대를 썼다가 또 100을 맞으면 수시를 붙어버리면 정시를 못 넣으니까 서울대를 못 가는 경우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긴 하지만 입시는 뭐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는 안 쓰는 걸로 일단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랑 한 번 더 상의를 해야겠지만 아이도 이제 동의했고 쓰지 말자. 연대는 쓰지 말자. 그래서 그러다 이제 수능 망쳐버리면 이제 연대도 못 가게 돼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데 입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저의 일입니다.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여갖고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저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모든 아이가 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수능이 2등급, 2등급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고 논술 준비도 다 잘 되어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뭐 국민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 이렇게 중위권 대학들만 6개 다 쓰면 아마 6개 중에 5개 이상 붙을걸요? 근데 그런 지원은 잘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위험한 대학도 써서 그런 대학을 붙이는 게 잘하는 지원인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수능이라는 건 예측 불가고, 그래서 수능 최저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논술이 그 빚을 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실제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의 물론 이렇게 서울대 정도 쓰는 아이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에서 뭐 거의 전과목 만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이들의 원서 쓰는 패턴은 딱 두 가지예요. 논술 6장을 쓸 거냐, 아니면 논술 서너 장 플러스 학생부 두세 장을 쓸 거냐. 특기자 카드가 있는 애들은 물론 특기자를 쓰겠지만, 그런 애들, 일반적인 아이들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논술 6장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아이가 학생부는 한 2등급, 2등급 때 중반 정도 되는데 바라보는 대학이 그 대학보다 다 윗대학이기 때문에 밑에 대학을 안 쓰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 그렇잖아요. 뭐 그런 대학 붙어도 안 다닐 거니까. 애들은 안 가요. 예를 들면 1년 내내 아니 1년 내내가 아니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빠 손잡고 관악산을 오르면서 저 대학이 서울대학이야, 잘 봐도. 뭐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애가. 이렇게 컸는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도 잘했어요. 주변에서 항상 모범생이라고 칭찬 듣고, 이런 애 딱 원서 쓸 때, 야, 너 홍대까지 쓰자 그러면은, 너 홍대 무슨 다닐래? 홍대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써봤자 안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으로 홍대밖에 못 넣는다. 그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시죠? 그런 애들은 보내봤자 재수입니다. 보내봤자 뭐 반수하겠다 이렇게 뛰어나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쓰는 거고, 다행히도 이제 학생부가 그 뭐 최상위권 대학을 쓸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나 1.78 근처에 있어서 웬만한 대학에 이제 학생부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고, 이런 보험이 있으면 또 논술을 쓸 때 또 윗대학을 4개를 당당하게, 떨어지면 이걸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부라는 건 항상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물론 예외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생부가 훨씬 강한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학원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고요. 이과인데 학생부가 확실히 뛰어나요. 현재까지 거의 올 1. 뭐 그런 아이들은 학생부를 써야죠. 뭐 직윤을 받던, 아니면 연대 뭐 학교 성적 우수자를 내던, 그렇게 써야 되지만은, 뭐 가장 이상적으로 쓰는 경우죠. 가장 이상적으로 쓰는 경우는 서울대 직윤 받고, 서울대 직윤 못 받으면 일반 한 장, 일반 전형. 서울대는 직윤하고 일반이 옛날에는 굉장히 다른 전형이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비슷한 전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그 뭐가 다르냐면, 직윤은 주로 물어보는 것이, 면접 때 물어보는 것이 자소서를 중심으로 물어본다는 게 다르고, 일반 전형은 수학과학을 물어본다는 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윤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데, 이건 학교에서 한 명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추천을 서로 뭐 장수 제한이 없으니까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다른 거죠. 이런 게 다르고, 여전히 일반 전형에서도 내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수학과 관련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일반인 거고, 직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그 자동봉진 독수라고 하는 자율봉사, 동아리, 진로, 그 다음에 독서, 수상,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게 직윤이고, 이런 몇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대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요거 한 장, 포공 한 장. 그렇죠? 근데 고대는 학교장 추천이니까 학추는 못 써요. 왜냐하면 이걸 주면 이걸 안 주기 때문에. 거꾸로 요걸 쓰면 요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연대 학교 성적 우수자, 여러분이 3장 썼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뭐 고대 논술 전형, 연대 논술 전형. 행복하죠. 그죠? 딱 5장. 한 장은 성대 쓸까 말까 고민. 그냥 5장만 쓰지 뭐.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럽죠. 그죠? 작년에 저희 학원 아이가 원서를 딱 이렇게 썼거든요. 네, 딱 이렇게 6장 썼습니다. 이렇게 6장 썼어요. 그래서 연대 걔가 이제 포공 붙었고, 얘는 카이스트는 플러스 또 논애인데, 카이스트 붙었고, 성대 붙었고, 연대 논술 붙었어요. 4개 붙었습니다. 4개. 뭘 선택할 것인가. 그래갖고 좀 다툼이 있었죠. 엄마의 선택은, 연대가 치대였거든요. 엄마의 선택은 치대를 가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선생님 애를 설득해달라.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설득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을 설득하겠다. 치대를 왜 보내냐. 치대 보내지 말라. 애가 하고 싶은 걸 시켜라. 얘는 콩문과를 워낙 하고, 얘는 중3 때부터 그거예요. 뭐 하고 싶니? 저는 해커를 방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소서도 전부 다 그거예요. 컴퓨터공학.
네, 그래서 그 어디를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는 포공을 강추했는데 정말 좀 답답하게도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대전이나 포항이나 다 멀지. 근데 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는 아이들, 이렇게 원서 쓰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꼭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우리 아이 위치에서 갈 수 있는 좀이라도 좋은 대학, 이걸 보내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 자신감이 아이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자, 그리고 뭐 저희 학원을 뭐 다니고 있는 재원생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학원 얘기를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이슈들. 일단 뭐 광고 말씀, 중3 애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 주변에,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별무반인데요. 이거 참 뭐 어머님도 오신 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별무반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나 봐요,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별무반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별무반 좌석수가 대략 125석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석이에요. 지금 만석인데 지금 별무반 들어오겠다고 얘기해 놓은 애가 제가 알고 있기로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별무반은 어쩔 수 없이 월화수목금토일을 학원에서 다 공부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그걸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수강료 많이 낸다고 자리 주고 수강료 많이 안 낸다고, 그게 아니라 별무반의 처음 목적 자체가 워낙 학원에서 이 과목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학원에서 자습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시키자, 이게 출발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질의응답이 붙고 뭐 상담이 붙고 하다 보니까 별무반이 또 그 묘한 그 별무반에 속한 아이들끼리의 선후배 관계가 또 형성이 되거든요. 지네들끼리 학교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꼭 지네 학년 아이들이랑 친한 게 아니라 뭐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렸는데, 이게 자리 배정할 때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거의 저한테 광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어머님인데 저한테 화를, 그래서 그 원장님이 좀 힘 좀 쓰면 되지 자리 안 준다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신청도 늦게 했고 이 아이 말고도 지금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먼저 준다 그러면 애들끼리는 다 알아요. 애들끼리는 다 합니다. 지네들끼리 왜 쟤를 줬는지 쟤를 줬는지. 그게 이제 구설수에 딱 오르기 때문에 별무반 자리 배정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선생님한테도 제가 안 시키고 제가 직접 해요. 얘 넣어라, 얘 넣어라. 왜냐면 욕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게 낫지. 다른 선생님이 하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별무반 자리 배정과 관련해서는 좀 순서가 좀 늦게 가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좀 어떤 아이들은 이제 수업을 갖다가 다 듣다가 좀 수업을 빼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도 제가 어떤 한 학생한테는 좀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별무반을 그만뒀는데, 그 학생은 어떤 경우냐면 수학 수업을 안 듣는데 수학을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는 좀, 원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별무반 쓰는 애한테 그만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수학 수업을 왜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약간 독특해요. 아이가 성향이.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인강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수업을 안 들으면서 별무반 내 그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 갖고 계속 인강을 듣고 한 자리를 독점하고, 근데 수학 질문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기도 안 좋고, 무엇보다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별무반을 쓰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만두란 말을 하기는 못하죠. 어떻게 그래요? 너는 뭐 야 지금 저기 별무반 신청한 애들 중에 수업을 뭐 4개 듣는 애가 있는데 너는 3개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만둬. 그런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의 고충도 있고 하니까 저희 학원이 뭐 수업이 다 괜찮아요. 뭐 저희 학원이라서 제가 원장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게 하시고, 그다음에 별무반 자리 배정을 하는 거는 가급적 현재 많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아이들이 11월 달에 이제 논술이 11월 한 20일 정도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3학년이 싹 빠지면 자리가 이제 수십 개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좀 양해해 달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좀 저를 갖다가 이제 겁박하거나 이러지는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먼저 이렇게 자리 배정을 해주고 있고, 근데 방학 때는 사실은 별무반에 있든 종일반에 있든 방학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일반은 사실 그 교실에서 자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별무반은 독서실은 이제 한 12시까지는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학 때는 어차피 아침부터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별무한 아이들도 아침에 이제 8시 반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10시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그리고 좀 쉬어야죠, 집에 가서. 그래서 어차피 방학 때는 종일반이나 별반이나 큰 차이가 없고, 종일반도 그 방학 때는 이제 우리 질문 받는 그 TA들이나 선생님들을 보강해서 관리가 별무반 못지않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그 종일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기서 공부를 잘 시켜달라라는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밴드하고 학부모 밴드를 만들었는데 학부모 밴드 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자주 본다. 그래도 자주 본다. 어휴, 별로 안 되시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가입자 수를 보니까 이제 100명이 막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뭐 저희하고 학부모는 아직은 뭐 반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밴드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설명회를 자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담을 뭐 일주일마다 한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니면 그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뭔가를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뭔가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즉각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전화번호를 갖다가 제가 오픈을 하면 저는 생활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절대 안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답답하신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그 밴드에는 저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공개적으로 다른 부모님들이 알아도 되는 거다.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는 뭐 하루 안에 거의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저도 또 거꾸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교육 관련 어떤 그런 기사나 아니면 사실은 교육 관련 기사들이 오보도 굉장히 많아요. 틀린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모님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연배가 이제 비슷해져 갑니다. 제가 아직은 좀 더 어리죠? 아닌가요? 또 기분 나쁜 또 엄마들 또 아직은 제가 좀 어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같은 세대끼리 또 이렇게 같이 또 읽어볼 만한 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안내해드리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교양을 위해서 또 삶의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그런 그 좀 격 없는 상담이나 설명회보다 훨씬 더 격이 없으니까 그런 좀 부드러운 자리에서 부모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다는 걸 보면 맨날 다른 어머님들만 열혈 그런 어머님들만 다시는데 가능하면 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궁금한 게 있으면 절대 참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참지 말고 마음껏 질문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명회 한 9시 50분인데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오늘 학생들도 이제 몇 명 와서 좀 힘들었을 텐데 뭐 꿋꿋이 잘 열심히 듣네요. 어쨌든 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질문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여기서 끝낼 테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